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 주 동안 조금 바빴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왜 바쁘셨나요? 바쁜 거야 늘 그런 일이고 제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더 바쁘다고 내세울 그런 뭐 여지는 없는데 지난주는 제가 이제 한 리포트를 보니까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네. 하루는 중국 폐렴, 하루는 이제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님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중국 폐렴,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님의 갈등. 일단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님의 갈등을 뭐 저희 뽀얀 거탑에서 좀 다룰까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주대병원이 어떤 확실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무언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국종 교수님이 속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어떤 바이패스라고 하는 것은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를 못 받겠다고 119 구급대에 알리는 걸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 그다음에 중증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주셨고 공개했고 근데 아주대병원은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남아있는 게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서 입원 대기가 얼마나 됐었는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원 병상을 외상 환자를 위해서 줄 수 있는 형편이었나 없는 형편이었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돼야 우리가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이국종 교수님 우리 국민적 영웅이죠. 이런 분을 우리 언론이 좀 너무 소비적으로 다가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이게 이국종 교수님의 그런 뜻을 살리는 그런 보도인지 아니면 사실 뭐 어떻게 어떤 부분과 갈등하는 사회 예를 들면 유일 아나운서가 SBS 집행부와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면 항상 몸이 차분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면 흥분된 말이 나갈 수 있겠고 대단히 나의 그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언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공개적인 자리고 준비된 자리면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수많은 기자들이 연락하고 하면 본인의 이런 그 병원과 갈등을 빚는 그것도 병원도 직장 상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하는 게 실제로 보면 그런 거의 클릭 수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MBC가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첫날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서 200만 뷰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이게 클릭 효과가 높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앞다퉈 경쟁하듯이 이국종 교수님의 전화 음성이라도 이렇게 해서 막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아주대병원과 이국종 교수님의 갈등, 외상센터 그리고 여기 외상센터에서 불거진 응급의료 체계와 그냥 기존 만성질환, 암 같은 중등도 환자의 이런 병실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은 아주대병원 측에서 적당한 자료가 나오고 그렇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국종 교수님한테 다시 여쭙고 또 추가로 아주대병원도 여쭙고 해서 이거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 대한 정정 요청이 와서 저희가 또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난 방송을 듣고 정정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저희가 이제 그분이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분인 줄 저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네. 저희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게 저희가 사연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닌데 혈액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업이 다른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 당사자가 아닌 그냥 다른 분인데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닌데 마치 종사자인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일반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이 헌혈과 수혈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였죠. 네.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연을 주셨던 헌혈과 수혈에 관한 의견을 주셨던 분은 헌혈에 관련된 종사자의 이해 당사자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주셨다는 것, 이 부분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뽀빠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재밌어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냈던 것은 1800년대 후반에 현미경이 그때 당시 발전을 하면서 음식의 성분을 분석해서 표기하는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때 시금치를 성분 분석한 결과를 표기하면서 이 소수점 자리를 잘못 찍었대요. 그래서 시금치의 철분 함량이 실제보다 10배나 과장되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그 무렵에 등장한 뽀빠이 만화에 시금치가 도입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듣고 저는 과장 광고였어요 하고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네요. 네. 네.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뭐냐면 어렸을 때는 시금치를 안 좋아했어요. 저 지금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가 제일 막 시금치 된장국을 막 반찬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엄마 어떻게 나는 소중한 아들이 아니야? 막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 어머니가 주셨던 시금치 된장국이 정말 그리워요. 오. 그리고 지금 어느 식당에 가면 시금치 된장국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 반가워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맞아요. 시금치 된장국은 맛있죠. 네. 전 나물로 부쳐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요? 좀 질겨요, 시금치가. 약간 더 부드러운 나물들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네. 시금치가 그 줄기 부분은 약간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댓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나혜란 교수님에 대한 댓글이어서 저희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샤방가이님의 댓글을 저희가 좀 읽어볼까 합니다. 나혜란 선생님 언제쯤 다시 나오시나요? 최근 예능 팟캐스트 매블쇼에 출연했다고 해서 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정말 재밌는 분이셨네요. 아니 유일한 아나운서 조동찬 기자님 반성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예능적인 능력이 많은 분을 모시고 방송하는데 왜 뽀얀거탑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혜란 교수님은 평소대로 하셨는데 네.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네. 이 느낌이 안 살았네요. 저는 이제 예. 류일아 아나운서한테도 늘 미안한데 네. 류일아 아나운서의 평소 끼는 네. 제가 오늘 그랬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하품하는 모습조차도 네. 상당히 끼가 있는 분입니다. 하품이 왜 끼가 있어? 그런데 하품하면서 끼 부렸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네. 그런 유일한 아나운서의 끼를 뽀얀거탑에서 잘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지 생각이 마세요. 들어서. 저는 원래 방송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방송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평소 모습은 제가 뵌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방송으로 보여주면 사고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나혜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저는 매불쇼를 이거를 보거나 네. 듣지는 저희 못했는데 지금 봤어요. 그래서 PD님하고 같이 찾아서 예. 얘기 조금 해도 되나? 예. 네. 결론은 뭐가 달랐지? 우리랑 했을 때랑 비슷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점이 거긴 영상까지 편집을 하고 자막까지 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이 부각되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변명입니다. 그 나혜란 교수에 대한 그 팬심이 반영됐으면 뭐 그랬겠죠. 그렇죠. 저도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디 네. 나오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 나혜란 교수님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맙고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그다음에 네. 나혜란 교수님이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나혜란 교수님을 좀 빨리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찬 기자님, 유일아 아나운서님. 뽀얀거탑의 오랜 팬인데요. 오랜만에 사연을 남깁니다. 조동찬 기자님이 잠깐 공부하러 다녀오시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다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부비동염을 항상 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특성상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서 음주 후에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부터는 코 세척도 하고 가습기와 뿌리는 약도 사용하면서 조금은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완벽하진 않고 요즘 찬바람이 불어서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과산화수소를 푹 적신 면봉을 귀 깊숙이 넣으면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서 비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셨는데 뭐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도 나고 뭔가 개운한 느낌도 들기도 하셨대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개 구충제 논란이 있었죠. 네. 개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 환자가 나았다라는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말기암 환자들이 구충제, 개구충제를 실제로 구해서 먹고 있고 개구충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람 구충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 구충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분명 개구충제와 사람 구충제가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암 치료제로서 분명히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암 환자들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 말기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표준 치료제가 없는, 병원에서 딱히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제가 확실한 임상 근거는 없지만 세포학적 측면에서의 아주 기초적인 근거는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난 그래도 이거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네. 우리가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네. 식약처와 그다음에 우리 학회, 암을 보시는 학회의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실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난하시는 성명을 냈는데, 네.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뭐 글을 썼지만 그분들에게 펜벤다졸 개구충제를 권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뭐 개구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말릴 더 수는 없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더 없습니다. 네. 권하고 싶지도 않지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더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등장한 게 뭐냐면 네. 이 개구충제를 녹여서 네. 그것을 부비동염, 코에 바르면 축농증이라고 하죠. 부비동염이 낫고 축농증이죠. 네. 알러지 비염 이런 것들도 해소가 된다는 것들이 또 유튜브와 블로그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제 제보 건 건 그건데, 네. 일단 그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관심 가졌던 건 그 현상이 실제로 있느냐.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부비동염 있는 지인들에게 다 물어봤고, 그다음에 네. 아토피로 고생하는 지인들에게 다시 다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개구충제 혹은 사람 구충제로 그런 네가 갖고 있는 비염이나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을 혹시 지금 시도하고 있니? 했더니 듣긴 들었는데 그건 안 해. 왜? 했더니 나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고 치료약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그 우리 회사랑 논의했냐면 네. 이거 유튜브 클릭수 조회수 늘리고 블로그 그 클릭수 늘리려는 그 우리 네. 어그로라고 하나요? 그런 네. 말을 네. 어그로하려고 하는 현상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있고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개구충제, 사람 구충제가 이게 네. 관심의 중심이 되니까 이걸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대단히 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 과산화수소와 이 부비동염은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나 했더니 네. 실제로 외국 사이트에서 이런 유튜브와 이런 설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나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산화수소가 만성 부비동염을 치료하는 효과는 시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퍼브메드나 구글 스칼라로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네. 물론 과산화수소는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 신경외과에서도 수술을 할 때 과산화수소를 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소독용으로 네. 과산화수소, 알코올,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 알코올이나 베타딘 같은 경우에도 소독 효과는 있는데 네. 이 과산화수소는 알코올이나 베타딘보다 뇌세포에 주는 악영향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뇌가 직접 닿는 부분에 어떤 소독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과산화수소를 더 많이 사용했었죠. 네. 분명히 과산화수소는 균을 죽이는 어떤 소독제, 그러니까 항생제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이긴 하나 네. 이것이 부비동염을 계속해서 치료하는 그런 류의 적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부비동염은 물론 그게 세균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부비동염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건 맞는데 어디에 기인한 그 세균이냐면 이 우리 양쪽 광대뼈 밑에 네. 그러니까 양쪽 입술 위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비동이 상당히 작다. 일반인에 비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작아서 이것을 처음 본 저의 이비인후과 군의관 친구가 저한테 너 되게 뭐 이상한 놈 아니다. 비정상적.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놈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안에의 세균의 감염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봉을 찍어서 귀로 넣었을 때 그것이 그쪽에 도달해서 그쪽 세균을 없애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연결은 돼 있죠. 네, 이게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고막을 통해서 고막 밖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막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네. 입과 귀를 연결시키는 그런 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튜브를 통해서 간다면 뭐 그 주변까지는 부비동 주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로 하면 더 가까이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비동까지? 코로 하더라도 이제 코와 직선거리, 그러니까 물론 코도 뭐냐면 이 부비동이 입구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 마시면은 일부는 그 부비동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목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귀로 넣는 거는 오히려 코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소량 갈 테고요. 그다음에 코로 들이마시는 것도 대부분 이 입으로 나오지. 목 뒤로 이 부비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소량일 것 같은데 이게 과산화수소가 일반 세포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알코올이나 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베타딘보다는 일반 그러니까 그 세포에 데미지는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비동염의 어떤 치료제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안정성이 확보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 난 뭐 이게 과산화수소도 어떤 농도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과산화수소를 좀 묽게 해서 난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라면 특별히 해야 될 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조차도 왜 그런 걸 하시냐라고 막 강하게 비난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건 왜 코로 유일의 아나운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코로 하는 게 부비동으로 더 들어가는 건데 왜 귀로 할까라고 네. 생각한다면 이 귀에 있는 이 피부 세포하고 코 속 안으로 가는 점막 세포 중에 귀 세포가 좀 더 그 방어망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귀로 넣는 방법을 생각했나?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부비동염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근거들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것에 효과를 봤다는 글들과 뉴스 그다음에 유튜브들은 많지만 제 감으로는 그렇게 일시적인 걸 뿐이고 그렇죠. 예. 이게 검증된 뭐 효과나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코 막혔을 때 머그컵에다가 코를 들이면 이제 따뜻한 그 기운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 따뜻한 게 이 나의 이 수분과 함께 일시적으로 코 막힘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걸 가지고 비염의 치료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다시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과산화수소를 귀에다 하면서 그 순간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그게 정말로 치료 효과인지 그다음에 괜찮은지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조동철 의학 전문 기자님이 지난번에 보도를 했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항노화, 항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아니 낙서를 많이 했죠. 여기가 그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죠. 네. 그러니까 NEJM이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NEJM 사무소가 하버드 의대 이 건물에 있어요. 거기 이 위치에. 네. 그래서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이 논문을 내면 이 NEJM에 많이 채택이 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네. 본인들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의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권위의 논문인데 2019년 디셈버니까 12월이죠. 26일 날 퍼블리시 됐으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이 NEJM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서 간헐적 단식의 논문이 게재된 그러니까 주류 의학에서 간헐적 단식을 논한 이 효과를 평가한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간헐적 단식은 제가 작년 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 주류 의학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2018년, 2019년 연속으로요. 매해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자, 영양학자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좋은 그 단식,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방법과 그다음에 권장하지 않는, 입증되지 않은 나쁜 방법인 다이어트 방법을 선정하는데 1위부터 10위 내에 간헐적 단식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좋았던 다이어트 방법 1위는 뭐였어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소와 올리브유와 견과류와 그런 발효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음식. 그러니까 채소와 견과류가 되는 지중해식 식단이 작년에도 1위였고요. 작년에도 간헐적 단식은 권장되지 않은 이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류 의학에서는 늘 간헐적 단식은 아니야. 그런데 완전 반전이죠. NEJM의 완전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사례자들로 해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쭉 정밀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리뷰 아티클이라고 하는데 여기 리뷰 아티클이라고 써 있죠. 이 리뷰 아티클은 하나의 연구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연구는 내가 한 거지만 이 리뷰 아티클은 네가 한 것, 갑돌이가 한 것, 을순이가 한 것, 그다음에 병만이가 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종합해서 근데 갑돌이가 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래. 갑돌이는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을순이가 한 건 이건 되게 잘했네. 와 병만이 와 이거 이렇게까지 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는 게 리뷰 아티클이기 때문에 더 어떤 개별적인 아티클보다 더 신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네요.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럼 제목을 보면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건강 그리고 에이징, 노화 그리고 질병에 미치는 효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또 이 제목에서 네. 우리가 또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웨이트로스는 없죠. 체중 감량은 없죠. 그렇네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살 빼려고. 살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 빼는 이 제목은 여기 넣지 않았어요. 이제 그 네.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왜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그 어떤 건강에 효과를 주느냐 이걸 이제 하나 품목별로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 비만과 당뇨병에 효과가 있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는 심혈관 질환의 효과가 있고 예방 효과가 네. 항암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치매, 파킨슨 같은 뇌 퇴행성 질환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뭐 이 관절염,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는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니까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발성 경화증에 관한 대단히 재미있는 소설이 있어서 소설이요? 예, 이거 그 소설을 쓴 분이 실제로 미국 의사예요. 네. 근데 우린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신경외과 할 때 뭐 우리나라에서 다발성 경화증은 대단히 드물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혹은 허혈성의 조직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쭉 돼 있죠. 네. 와, 굉장히 이러면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게 나왔네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공복에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공복이 어떤 것이냐? 밥을 먹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한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죠. 네. 만약 이제 7시 아침을 먹었다고 합시다. 7시 아침을 먹으면 7시서부터 8시간 후까지는 그러면 7시부터 오후 3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7시부터 어쨌든 뭐 8시간까지는 바로 직후부터 무엇을 에너지로 사용하냐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네. 계속. 8시간 동안은. 예, 8시간 동안은 물론 이제 주로 포도당을 네.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기울기로 따지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밥을 먹자마자 포도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게 점점 떨어지지만 8시간까지는 포도당이 주요 나의 에너지 대사입니다. 네. 그런데 8시간이 지나가면 공복 8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역전이 되는데 뭘로 역전이 되냐? 우리의 지방을 분해한 산물인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네. 지방이 가장 많은 것은 우리 내장이죠. 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을 분해한 케톤을 사용하니 당연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장 비만이 원인인 비만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네. 그런데 저자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언급했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케톤을 사용하면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되냐면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매개로 그 진행되는 항산화 반응이 막 활발하게 진행된다. 네. 항산화 반응은 세포가 그 쉬면서 내가 그동안 막 이렇게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반응인데 이 케톤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지방이 분해되니까 당연히 지방 줄어들죠. 네. 뱃살 줄어들겠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건데 네. 단순히 좋은 게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가 지쳤던 것들을 원상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확 활발해진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뇌세포서부터 시작된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공복이 그러니까 많은 세포를 회복시키지만 특히 뇌세포를
그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치매 혹은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 공복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을 활발하게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하는 게 그러면 아니 지방을 빼는데 네. 지방을 하는데 왜 그러면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저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를 하는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은 대부분 살이 빠지지만 대부분 그만두기 때문에 도로아미탐을 된다. 실패하는 경우인 거네요. 예, 대부분 도로아미탐을 네.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뽀얀거탑에서 몇 차례 설명드린 적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법을 한 6개월 정도만 그 효과가 있어도 논문에서 받아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2년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6개월 정도 살 뺀 사람은 그게 반드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돌아온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1년 정도도 지금 안 받아줘요. 최소한 2년 정도 이상을 이 효과가 있는 게 입증돼야 네. 아 이거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자들이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2년 이상 유지돼서 체중을 빼는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없다. 예.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발견하지 못해서 저자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여기에 놓지 않은 거죠. 근데 정말 독해 가서 2년 내내 한다면 정말 효과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독해서. 예. 근데 이제 독한 사람이면 2년 내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유리 아나운서나 저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방탕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네. 그런 이렇게 독하게 계속 해라 하는 게 좀 통할까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던데요. 그냥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바로 저자들이 그 제시한 게 혹독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드니 좀 점진적으로 하자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8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이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지방을 분해하고 그것이 나의 항산화 반응, 세포의 항산화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들어졌을까? 네. 라는 것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잖아. 이것에 대해서 저자들이 갖고 온 설명은 진화론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인간의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한 10,000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네.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시절에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한 번 먹으면 그냥 못 먹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럼 이 못 먹는 시간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겠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는 시간에 내 몸을 빨리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 무언가의 장치를 진화시키지 않으면 생존에 어렵기 때문에 네. 그것이 남아 있어서 공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8시간 이상 8시간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적으로는 24시간까지 해봤는데 24시간까지 해보면 늘어나요. 이 지방분해 케톤을 사용하는 비율이. 네. 근데 24시간까지 굶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결국 죽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죽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최대한 공복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먹는 시간에 짧게 해서 그때 이제 어떤 무언가를 나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나의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키포인트라는 것을 정립해준 연구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가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4달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쉬운 영어니까 볼 수 있죠. 먼스는 이제 뭐 첫 달이고 이제 4번째 달이 이제 목표치죠.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만 간헐적 단식을 하자. 하루만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이때는 칼로리를 1000칼로리 정도만 제한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 대신 뭐냐면 5일 정도는 공복 시간을 14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은 공복 시간을 14시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밤 12시에 주무시면 그러니까 네. 밤 12시에 주무시면 10시 정도까지는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점심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내가 8시 이후에 안 먹는 저녁 8시 이후에 안 먹는다 그러면 10시. 오전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먹고 그 다음 날 아침 10시에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5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는 그 먹을 때 먹는 시간에 1000칼로리 정도만 먹는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은 뭐냐면 그 공복 시간을 18시간 피딩 시간이니까 24시간이잖아요. 네. 16시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저녁 8시에 먹었다면 그 다음 날 점심 12시에 먹는 그러니까 12시에 먹는 거죠. 산수를 막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해가지고 어렵네 이거. 산수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말씀만 해보세요. 네. 네. 두 달 동안은 이제 공복 시간을 네. 16시간을 16시간. 16시간. 네. 5일간 하고요. 그다음에 1000칼로리 정도로 칼로리를 제하는 걸 이틀만 하자. 네. 그러니까 나머지 5일은 그냥 좀 편안하게 먹고 평소대로 먹고 이틀은 1000칼로리 정도 줄이고 다만 공복 시간을 16시간 하는 그거는 한 5일 정도로 하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달부터는 네. 더 이제 좀 빡빡해지네요. 빡빡해지죠. 뭐냐면 네. 공복 시간을 18시간 18시간 하는 거죠. 네. 5일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에 이틀을 칼로리를 좀 제한하는데 750칼로리. 750. 하루에 750칼로리, 하루에 750칼로리.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750칼로리 먹고 네. 그다음에 한 목요일쯤 근데 뭐냐면 금요일 날은 좀 놀아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일요일 날 요일 하고, 계획까지 예. 해주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네. 하시고 목요일 날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그러면, 목요일. 네. 네. 이틀 정도는 좋네요. 한 750칼로리만 드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달이 이제 결국 네. 이제 그 타겟팅인데 네. 역시 공복 시간을 18시간 18시간 하는데,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네. 일주일 내내 그러면 뭐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공복 네. 시간을 18시간 하면 우와. 먹는 시간을 6시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2시 12시부터 먹었으면 저녁 6시까지만 6시까지. 먹겠다. 네. 그 아니 사이에만 반대로 먹는다. 저녁 네. 6시부터 12시까지만 먹겠다. 근데 그건 힘드니까 보통 하기 쉬운 방법이 점심 먹고 저녁만 먹겠다. 6시에.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먹겠다. 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나머지는 점심하고 저녁 평소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은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마음 먹고 이틀만 500칼로리 정도로 먹자. 이걸 이제 이 점진적 간헐적 단식이고 이분들은 5대2 네. 5대2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게 또 웃기기도 하네요. 네, 이건 이제 네, 뭐냐면 네. 다른 연구팀이 이제 제시해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팀은 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뭐 더 엄격하게 하는 게 더 효과는 크겠지만 그건 대부분 실패하니까 꼭 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엄격하다면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또 좀 자기네 방법대로 느슨하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러니까 마라톤 달리기랑 생각하면 되죠. 마라톤 달리기를 처음에 막 열심히 뛰면 끝까지 완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주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거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저자들이 이제 연구들 살펴봤더니 네. 첫 한 달은 힘들다. 첫 한 달은 대부분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이 적응한다.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영양사들이요. 그 자신에게 찾아온 환자들에게 그 말을 꼭 해줘야 된다. 한 달은 힘드니까 그때까지 좀 참자. 그다음부터 좀 적응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한 달 정도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네, 그걸 잘 견디면 이 공복이 주는 간헐적 단식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네. 간헐적 단식은 젊은이 그다음에 중년층 정도에서만 연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노년층과 성장기 어린이 아이한테는 아직 이 간헐적 단식의 득과 실, 그다음에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층을
이걸 되게 엄격하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는 사실 영양소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예. 성장기 어린이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간헐단식이 아니라 먹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같은 분이죠. 사실 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별로 배 안 고프잖아요. 진짜 안 고파요 요즘은. 네. 이렇게 영양이 과잉되고 특히 유리 아나운서처럼 비싸고 칼로리 높은 음식에 젖었던 이런 생활 습관이 있군요. 이런 분들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굽는 시간 안에 뭐 물 같은 건 당연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네. 어떤 어디까지가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 예. 공복의 개념은 칼로리의 개념이니까 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칼로리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복의 개념 물, 커피 뭐 이런 거는 분명히 되는데 다만 포도나기 들어가 있는 어떤 뭐 과일이나 과일 주스나 이런 것들은 과일 공복에 주스는 해당되지 안 되고.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분명히 이 케톤이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케톤의 저기가 그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8시간부터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 지방 분해 이 양을 보고서 아, 내 뱃살이 내 뱃살을 줄이려면 네.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점심 먹지 말까요? 어제 새벽까지 술 드셨어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가? 네, 오늘은 먹고, 하지 마시고. 네. 먹고. 예. 내일부터 해야겠네요. 내일부터 예. 네. 그래서 새벽까지 먹지 않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도 11시 정도까지만 먹었거든요. 저희 부회가 있었는데 11시부터는 이제 막 악착같이 안 먹고 네. 그러면 이제 선배님은 워낙 날씬하신데 왜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워낙 날씬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제가 몸이 좀 무거우면 지금은 몸이 무거운 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좋아졌냐면 아니 제가 사실 혈당이 저혈당에 빠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침을 안 먹고 점심 그 인근이 되면 네.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었는데 살을 빼고 나니까 그게 그 증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저혈당이 빠진. 근데 제가 또 한 번 느낀 거는 뭐냐면 아침에 아주 단 많은 거 있잖아요. 당도가 되게 높은 과일을 먹었을 때는 점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우리 의대에서 당뇨병 진단을 할 때 뭐 포도당 무슨 유도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포도당을 딱 줬을 때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서 이게 이 혈당이 확 낮아지는 정도를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막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끼니 거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너무 힘들면 좀 네.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배고프면 짜증내는 인간, 아주 이상한 인간, 먹을 거에 막 목숨 거는 그런 인간.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지가 이제 한 3년째 접어드는데 배고파도 짜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고프면 못 견디니까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배고파도 그냥 배고픈 정도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좀 체중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체중 관리를 해야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 내부미 내과 선생님들은 늘 하셨던 말씀들이니까 네.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는 걸 이제 체험 나이 들어서야 이제 체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한 3kg 정도 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58? 조용히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평생 같은 체중을 유지했는데요. 네. 딱 작년에 처음으로 딱 3kg가 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55였어요? 그랬는데 네. 훨씬 낫죠. 원래. 네. 그랬는데 54.5? 얘기하는데 참 예. 방해하시네요. 그 건강검진 결과가 이번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그래요? 게 약간 그래서 그 원인이 체중이 늘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냥 정말 몸이 안 좋아진 건지 약간 당뇨 전 단계, 네. 고지혈 전 단계, 네. 지방간 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수준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초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검진 결과를 보면 네. 역시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완화됐어요. 고지혈증 살이 수치들이. 빠지셨죠? 예, 지난해보다. 완화가 됐고 좋네요. 지방간은 뭐냐면 네. 약간의 뭐 지방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간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초음파 하시는 영상외과 선생님이 딱 하시더라고. 간이 아예 까매졌네. 지방이 싹 빠졌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도 경증에 이제 지방간이 있었는데 싹 빠졌고 좋아질 수도 있네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의 문제는 당뇨병 전 단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뇨병 수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당화 혈색소는 뭐 정상 레벨이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잘못한 게 확실한 공복 시간을 지키지 않고 혈액을 뺐던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그 건강 검진 상태는 사실 좀 재검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당뇨병 전 단계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당뇨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향후 5년이 지나면 당뇨병으로 실제로 이완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어떻게 거죠. 신경 두 가지죠. 이제 체중 관리를 하는 거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당부화 지수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인슐린 분비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고 살을 빼는 것은 내가 분비하는 인슐린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분비하는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살 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인슐린 자체를 조금 소중하게 지치지 않게 하는 것 물론 아직은 이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당부화가 높은 음식들 아주 고당도 이런 것들은 조금 절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하는 게 하얀 쌀밥보다는 이 잡곡이나 아니면 현미 이런 걸 선택하시고 설탕 그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단 음식 피하고 탄수화물 음식 피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거네요. 탄수화물 음식을 아예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여서 고농도의 설탕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통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통곡류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당이 들어가는 음식들로 바꾸는 것 이러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군요. 드린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뭐 저도 뭐 그렇죠. 간헐적 단식을 진짜 올해는 좀 해서 내년에 체중을 좀 줄여야겠네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저자들도 얘기했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뭐 다이어트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